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며칠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눈까지 내리면서 오랜만에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기를 모든 분들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할 박우열입니다. 인천의 위탁교육기관 중에 한 곳인 푸른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인천의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곧 위탁대안학교의 시작과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과제들과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런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지난해 10월 23일 대한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대안학교 선생님들 워크숍 시간에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또 그 시각에서 내용들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총 3파트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의 모습으로 인천의 위탁 대안학교들이 관련 기관들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을 이룬 그러한 요인들은 무엇이었고 과제는 무엇인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의 위탁교육기관은 2004년 성산효마을학교가 개교하면서 인천의 위탁 교육기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 해피스쿨이 설립이 되면서 특별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09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오름학교가 교육청 직할로 개설이 되었고요. 가오리학교가 생겼다가 이제 또 있었고 해피스쿨에서 징검다리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2010년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늘샘 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2013년 사랑의 비전학교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푸른꿈 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중에서 2009년이 참 특별하게 보입니다. 한오름 학교를 교육청에서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위탁교육기관의 현장을 이해하고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민간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2007년에 설립된 해피스쿨이 2009년에 징검다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징검다리 교육은 위탁 신청을 한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위탁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위탁 학생들의 문제가 학생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이미 이때부터 인식을 하고 시도한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위탁을 위한 징검다리 교육은 필수 과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4년에 해피스쿨이 학업중단 예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2016년에 그 이름을 또한 대한교육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2017년에 조아 킬리안 이나희망 학교가 개교가 되고 18년에 마음 더하기 학교, 2019년에 희망오름 학교, 2020년 작년에 또 2개 학교가 더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탁 사유와 무관하게 신청자들은 장기 대안학교에서 모두 수용을 하면서 위탁의 사유가 학폭 등 징계의 사유가 있었고 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장기 위탁학교로 오게 되었고 무기력이나 또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 구분 없이 모두 다 장기 대안학교로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대안학교들의 요청과 교육청의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2017년에 조아 킬리안 학교가 치유형 학교로서 개교가 되었고 18년에 마음 더하기 학교가 더 생기고
2019년에 초등학생 중심의 희망오름학교가 또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한 또 2개 학교가 더욱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의 위탁교육기관이 장기 5개 기관 21개 학급, 또 치유용 학교가 4개 기관 8개 학급, 성인지 학교가 2개 기관, 총 11개 학교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작년 한 11월 기준으로 약 한 250명 정도가 이 기관들에 위탁이 되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장기에 성산 효마을학교가 5개 학급, 늘품학교가 3개 학급, 푸른꿈학교가 4개 학급, 하늘샘학교가 5개 학급, 한오름학교가 4개 학급이고요. 치용으로 조화, 킬리안, 마음 더하기, 희망오름이 각각 2개 학급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학교가 2개 학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교육기관의 학교의 규모를 이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위탁교육기관들이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이루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형적인 면을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나, 이것을 한편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규모를 아까 보셨듯이 한 개 학교에서 3개 군의 총 21개 학급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항목을 이제 굳이 넣은 것은 성산 효마을학교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립 첫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근속하고 계시는 선생님 몇 분이 계셔서 우리 위탁교육기관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수료 인원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탁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모두 자퇴를 생각을 했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업 지속률을 현재 거의 평균 한 9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 이때에는 한 98%, 97, 98%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진학률이 한 7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60%도 되기도 하고 더 높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대학을 목표로 만든 학교는 결코 아닙니다. 또 자퇴를 생각을 했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 정도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되고, 도전할 마음을 이 기간을 통해서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취업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계획한 것을 진로로 삼아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작년에 여러 가지 그간에 인천 위탁교육기관에 경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교육센터의 지원센터의 센터장께서 대한민국 스승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고, 또 각급 학교들이 그동안에 학업중단 예방의 여러 가지 사례 공모에 좋은 수상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늘샘 학교가 대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그간에 위탁교육기관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학생을 위한 다양한 연합축제들을 해왔고,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는 e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연합축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한오름학교가 주관이 돼서 이런 행사도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면적인 면입니다. 기관의 성격, 초기에는 아무래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징계를 받았다든지 관련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성격이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폭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무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또한 다른 교육을 요구하는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다양하게 오게 되었고, 점차 조금씩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점차 또 이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바라볼 때 문제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이구나,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학생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학교의 현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오히려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이런 현상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아까 보셨듯이 학업 지속률이 95%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도 위기 학생들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제는 본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진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위탁 대안학교를 또 소개하고 권유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음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 상황에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고요. 또 원격 수업을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성과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울러 또한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간에 많은 부모님들을 면담을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대안학교에 지원을 하고 마지못해 오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위탁교육기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성과를 이룬 요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하는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위탁교육기관이 오늘에 있기까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기 위탁교육기관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음에 교육청의 대책 및 지원이 나름 적절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분명히 위탁교육기관들의 성실한 운영, 이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위탁교육기관을 설립한 설립기관들의 그 역할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초기 위탁교육기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성산 효마을학교가 생겼습니다. 교육청에서 처음 방문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량한 참여가 있었고, 현재까지 17년 동안 변화 없이 위탁교육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운영하는 것, 선생님들의 근무, 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위탁교육기관들의 맏형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면서 후발 주자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의 대책 및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2004년에 성산쇼마을학교를 찾아가서 학교를 세워달라.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기에 인식을 해서 위탁교육기관을 설립을 추진을 하였고요. 또 초기에는 교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교원들의 급여를 보전해주는 또 실질적인 이런 지원 체계를 수립을 해서 위탁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정책과 실무 지원을 구분해서 수행을 하면서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그곳에서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좋은 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17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수립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예산도 그렇게 했고 학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2017년 이후에 치유형 학교를 설립한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런 그 정책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연합회와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학생을 위한 이런 목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정책에 잘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을 해서 징검다리 교육이나 교원 연수 또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에 대한 일관성 있는 안내와 신뢰를 형성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책임감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다 보니까 인천의 위기 학생들을 총괄 관리하는 효과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검다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자감독 캠프, 디딤돌 교육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선 학교나 선생님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을 변화를 이제 유도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부모와 기관과 또 사회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들과 사이에서 그 중간 조정 역할을 잘 해오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교의 역할, 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해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입니다. 위탁교육기관들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으로 대안학교에 온다라고 할 때 처음에 위탁이 배정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만나게 되면은 많이 이제 상심하였다든지 많이 염려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그 학생과 학부모들과 철저하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바탕에서 학교를 운영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대안교과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언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관계 형성과 회복 중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학교 선생님들 간에 참으로 그 서로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5개 또 치유형 포함해서 여러 학교가 있지만 모두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위탁교육기관 선생님들 간에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5개 학교가 한 팀이라는 의식, 협력 정신 이것이 위탁교육기관이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참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간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주어진 이 환경에서 예산 가운데서 효율적이고 참 성실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치유형 성인지 학교가 개설이 되면서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한 어떤 전문기관의 가능성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탁교육기관을 이제 온 아이들이 학년 말 즈음에 글짓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늘 이제 어느 학교라든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 덕이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글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교를 간다. 우스운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여전히 결석과 지각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못해 떼밀려 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여서 학교에 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것이 자신들이 이곳에서 인정을 받고 또한 그 학교가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충분하진 않더라도, 만족하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학업 지속률이 95% 이상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설립기관의 역할입니다. 위탁교육기관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운영과 인사에 어떤 자율성들을 보장을 해주고 있고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그 역할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탁교육관을 설립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이나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오랜 동안 위탁교육관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순수한 후원자의 역할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설립기관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에는 이러한 성과를 이제 이뤘다라고 보는데 현재 시점에서 위탁교육기관들이 부딪히고 있는 또 이제 겪어야 하는 이런 과제들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학업 중단 비율은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비율은 증가하겠죠. 학업 중단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의 성과의 어떤 그 결과다라고도 생각은 되는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극심하게 겪었지만은 교육 환경이 아주 그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면에서 위탁교육기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 이 요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을 2번, 3번에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 수 감소와 학업 중단 비율의 증가 내용입니다. 인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통계가 이게 나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숫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7년대 학생 수가 고등학생만입니다. 9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7만 8천 명, 2020년도에 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학업 중단 숫자는 2017년에 1234명,
2019년에 1,324명, 작년 2020년 통계도 어제 들어가 보니까 2020년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1,235명입니다. 전혀 학업 중단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학업 중단을 하는 사유, 이거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퇴, 퇴학, 또 기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퇴의 이유는 자퇴에서는 질병 가사, 부적응, 출국,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자퇴의 부적응 사유가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자퇴했는데 기타 사항으로 분류가 된 학생들이 700~800명 정도가 됩니다. 자퇴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부적응의 한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퇴학은 한 30명 내지 50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응, 여기 제가 부적응이라고 한 것은 퇴학, 자퇴에서 부적응이라고 분류한 사유, 자퇴에서 기타라고 사유한 거를 제 임으로 이렇게 부적응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해봤는데 그 숫자가 2017년에 1,019명, 2019년도에 1,135명, 작년에 한 거의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 중단의 대부분이 부적응 사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학업 중단 사유에서 80% 이상을 부적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위탁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학업 중단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듭니다. 1년에 2020년도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 온 학생들이 25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2, 3년 전에는 한 300명 정도였습니다. 부적응의 그 숫자가 거기에 몇 배 되지 않습니까? 더 와서 학업 중단을 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혀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기대감이 그보다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이기도 하고 또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들이 세워진 결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일반적인 부적응보다 최근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과 이제 맞지 않아서 방황하는 친구들, 또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학생들, 일반적인 부적응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점차 자기는 대안교육을 좀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위탁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위탁교육기관들이 또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사회 현상들에 대한 교육 환경의 변화입니다. 진학보다는 특성화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또 한 대안학교와 관련된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미인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인가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의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위탁교육기관에 오는 학생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또 협력할 방법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 파트가 되었는데 이 시점에 시간이 조금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김보람이 선생님이 소개하기를 이 강의 중에 댓글을 다신다든지 질의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저기를 뭐 선물을 드릴 수 있답니다. 선물이 쌀인데 그 세 분의 선정 권한이 저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는데 마지막 파트 동안 여러분들 잘 기울여 주시고 댓글 잘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일을 향한 변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5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대안교육 희망자 증가 및 위탁사유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안학교 전문화 전문성을 좀 갖도록 하고 또 위탁 방식이 지금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좀 그런 고민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변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 간, 학교 내의 연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좀 더 역할이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대응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안교육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위탁 사유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안교육을 이제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학교별, 분야별, 중점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 관련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제 수요 증가를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진로 탐색과 취미, 특기 개발을 위한 교과 운영에 단계별 어떤 특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함께 위탁이 오면서 그동안의 무기력이라든지 또는 순수 부적응 학생들 가운데 위탁 학습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좀 함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대안교육과를 특성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2020년도부터 좀 잘 적응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체계로 나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과를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필수교과는 모든 학생들이 학년별로 수업을 받는 것인데 현재 3개 교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13개 과목은 이것을 3개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나름대로 이거를 특성화군이다 해서 이름을 프리잡 1, 프리잡 2, 프리잡 3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선택 수업이라는 얘기죠. 선택 수업은 또 이것을 이제 프리잡 1의 기초반, 심화반, 전문반, 프리잡 2의 기초반, 심화반, 전문반, 프리잡 3에도 기초반, 심화반, 전문반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고 전문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부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와서 저희가 개설할 수 있는 사실은 대안교과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보면은 이미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바리스타 수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일아트와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네일아트 수업을 초보자들과 함께 받는다든지 이런 불균형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을 지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과목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반, 심화반, 전문반 과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개 과목을 또 이렇게 했으니까 상당히 좀 다양하게 되겠죠. 근데 심화반, 전문반은 상설적으로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방황하는 학생들이 이 와서 자기의 진로를 찾으면서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좀 전문적인 과정까지 좀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초 과정은 프리잡 1, 2, 3을 통해서 다양하게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에 어떤 방향성은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전문화 지원 및 위탁 방식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치용과 성인지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기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치료 기관으로만 남는다라고 한다면 학교로서의 역할은 한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탁교육기관으로서는 학교로서의 어떤 성격도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형 성인지 학교의 장기 학교와의 교류라든지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로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이고요. 치유형 성인지가 생기듯이 또 다른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설립을 해서 운영한 것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분명하게 학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참 시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리고 현재 위탁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의 선제적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 보고 있는데 장기 대안 학교들이 더 다양하고 더 특성화된 대안교과를 이제 만들어 가야 한다면 현재의 어떤 순차적인 그 배정 방식 이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오면서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어떤 이런 면이 아니겠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이제 딜레마와 같은 이런 과제인데 그런 고민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현재 지원이 어떤 교과의 다양성 또 선생님들의 그 안정적인 근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리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환경에 대한 대처 노력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고 교육 활동에 대한 를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또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혹스럽게 개학이 연기되고
또한 그 과정에 위탁교육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하겠다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위탁교육관 선생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잘 이제 그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또 아울러서 이제 교육청에서 관련된 교보제를 잘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교보제를 이제 확보한 이런 성과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작년에는 사실 많이 대폭 축소가 되는 과제를 안은 이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교육 활동의 퇴보인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보제를 이제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 교육의 다양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장점을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기존에 해오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하튼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이런 변화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교육 활동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사회가 변하고 또 교육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존에 여지까지 해오던 그 틀 가운데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확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제 그 하늘샘 학교에서 이제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요. 학교 안에 학교, 다양한 도전 학교가 됐든 여행 학교가 됐든 또 이제 문화예술 학교가 됐든 다양한 그런 그 활동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하고 도전하고 이랬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그 지원받고 하는 그런 예산 가운데서 그런 도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위탁교육기관의 오래된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해진 학생들의 상황을 함께 생활하면서 살피고 감싸주고 대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상담 교사가 상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탁교육기관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이미 대안학교에 오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상담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자라고 붙들고 가서 아늑한 방이 되었으라 하더라도 앉아서 상담한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또한 위탁 사유가 다양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진로 상담도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적이 없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들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또 평소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런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권유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근무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 위탁교육기관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학교 내 연대입니다. 다양한 현상들, 교육환경, 위탁사유, 학생감소 등 이런 가운데서 대안학교 혹은 교육 시스템 안정보다도 목표를 잃지 않고 서로 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황에 대해서
또 교육 방안에 대해서 또 서로 교사 간, 학교 간 서로 간에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또 최근에 당면에서는 장기와 치유형과의 어떤 관계, 어떤 이런 상황과 방향성 등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방안으로 교사의 성장과 정보 교류를 위한 어떤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 간의 교과와 교사 정보를 필요할 것이고 또 그간에도 우리가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해왔지만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 활동, 공동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위탁교육기관에 온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로 간에 상호 방문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배정에 대해서도 함께 배정에 대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가 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협력, 학교 내 협력 뭐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이나 학년이나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특히나 이제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수가 이제 작고 뭐 세 학급, 다섯 학급 정도이면서 그 50명, 60명 평소에는 뭐 한 3, 40명 이렇게 됐는데 내 아이다. 내 아이는 내가 관리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명이 다 내 반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이고 이런 공동의 관심 함께 보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옆반 선생님이 같이 보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은가.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조가 저는 끝까지 잘 유지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체계화되고 발전이 될수록 벽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대한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대한교육지원센터가 이제 교원의 정체성, 대한교육에 대한 안정적 안내 역할 지속 수행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코디네이터 역할도 잘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환경 변화, 이런 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이제 강화시키고 또 발전된 대한교육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든 정보들이 집합이 되고 또 먼저 만나고 하는 이곳에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어떤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 역할들을 좀 더 대한교육지원센터에서 놓치지 않고 감당을 해 나가면서 잘 이제 그 모델을 함께 개발을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요. 위탁 인천의 위탁교육기관은 이제 금년이 되면은 18년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타 시도가 이루어온 것에 비해서 보다 나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좀 종종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하늘샘 학교에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대한교육에 대한 이해를 이제 넓히게 된 것 참 의미가 있고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섰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다면 안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변화를 더 이끌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제도로 더 좋은 교육 방안을 이제 세워 간다면 위탁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곳에 비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에게 비전을 줬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위탁교육기관, 위탁 대한교육들이 인천의 모델이 모범이다, 모범적이다라는 자리매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라나는 아들이 결국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런 기회가 우리의 창의적인 협력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드린 것, 인천의 위탁교육기관 중에서 이제 함께 계신 분들은 이미도 알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다든지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 내일을 위한 나라에서 프로그램을 기초 심화 전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되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소수 학생들을 위한 반 구성을 더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반 지도는 장애학교 분들께서 지도하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강사 섭외 및 강사비 등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었습니다. 서영이 뭐 다른 부분은 뭐 좋았다 뭐 이런 말씀들 이제 주신 것 같고, 서영이 선생님이 고생 많은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요인들을 모두 다루시기 힘든 것 같은데, 교육과정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퍼센트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하늘샘 학교는 몇 퍼센트,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그런가요? 5대5. 교과와 그 인성, 관계 형성.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요. 교육과정 중에서도 이제 교육과정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우리가 창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먼저 관계 형성을 시키는 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1년 동안 계속 이제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수업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특별히 또 이제 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쉽지 또 이게 더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학생들의 이제 먼저 학교를 신뢰하고 또 이제 참여하게 하는 어떤 이런 그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 이것이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의 구성은 교사 여기 달빛 천사님인가요? 달빛 천사님 거 질문인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사의 구성은, 교사 선발은, 발령은 어떤 방식인지, 교원 연수는 교육청 관할 아니면 자체 연수인지, 교원 연수는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교원 연수는 대한교육지원센터에서 1년에 2번 하시죠. 2번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담당 장학사께서 관련된 이제 그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뭐 이게 큰 연수는 아니지라도 교무부장님들만 모아서 한다든지 학생부장만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연수는 이제 하고 있고요. 교사 선발은 발령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업진단 위기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노하우 한 가지 말씀하시면. 노하우 각 학교에 연락 드리셔서 좀 더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서 교장님, 저 베스트 1324 저분께서 그 기초하고 심화가 더 나눌 때 강사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어려움은 없느냐라고 지금 계속 위에 뭐 있었어요? 일단 먼저 제가 답변 못 드리니까 우리 베스트 1314님 그 선물 하나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우모, 김소영.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과 상담할 때 마음을 열고 진짜 속마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담하자, 와라, 같이 이야기하자. 이것도 뭐 그 상황에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의 필요를 찾아보고 교사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접근해서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저래 보면 어떻겠냐, 너 요즘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얻는 것,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필 이런 상담 교사께서 상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예. 예, 이건 뭐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철모님, 또 다른 분은 없으시죠? 한 분, 두 분 더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좀 큰 고민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철모님께 이제 또 드리겠고요. 또 위에 윗분들을 제가 지나쳐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서울에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서울에 계신 분께 송 SS분 이렇게 세 분. 또 제가 답변 못한 게 혹시 있을까요? 요거. 기초반과 자격증만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모두 있다면 같은 시간에 분만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댓글 이제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게 댓글 주신 만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또 이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 선생님들에게 많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